날짜부터 말씀드릴게요. 2021년 10월 1일입니다. 오늘 국군의 날이네요. 그래서 10월 달에도 제가 우리 채널 커뮤니티에도 올려놨습니다. 총 아마 9회에 걸쳐 가지고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서 라이브 방송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봉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백만선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일단 나중에 코로나 빠이빠이. 아직 이 코로나가 말이지 2022년도에 또 종결이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되면은 만나가지고 소주라도 한잔 합시다. 자, 날짜를 말씀드렸고요. 일단 먼저 일부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30분 정도 진행하고요. 중간에 한 20초 정도 음악을 틀어드리고 다시 2부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지난 회차 때는 실질적 경매 중에서 건조당권자가 담보권 실행한 그런 사례를 아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말이죠. 역시 마찬가지 실질적 경매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사례 아니십니까? 그것에 의해서 실제 진행되는 물건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니까 한 분이 채팅창에 이런 글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보통 낙찰받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거 맞습니다. 낙찰받기 어려워요. 그죠? 내가 말이지 찍은 물건 찍는 족족 전부 다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요. 완전 떼보다 되게요. 세금 무수할 필요 없어요. 없으면 끌고 오십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경매 물건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이 교재에 보면 실질적 경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실질적 경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막 책에 나와 있는 이거 가지고 이론적으로 막 설명드리면요. 지겨워하신다고 재미없다고요. 제가 봐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경매인데 예를 들자면 저당권자가 이렇게 경매 신청했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 경매인데 저당권하고 사촌지간인 가등기 중에서도 어떤 가등기, 담보 가등기가 경매 신청하였다.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나중에 우리가 이 실전 경매 라이브 방송이요. 매주 2회를 하게 된다면 1년은 꼬박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들을 가지시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요. 먼저 제가 가등기 하니까 가등기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기 전에 또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님,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님 닉네임이 좋아서 저는 한번 딱 듣고 나서 닉네임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 BGM 우리 전반장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등기 해가지고, 이 가등기 하니까 또 글자가 왜 안 쓰지죠? 가등기 종류도 보면은 담보 가등기가 있고, 보전 가등기, 이 가등기도요, 우리가, 실전 경매 2편에서 보면요, 가등기 챕터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상당히 깊숙하게, 타치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제 우리는 이 가등기 종류는 담보와 보전 가등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더라. 이 담보 가등기는요, 소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가지고 소위 가담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줄여가지고. 또 보전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이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담보 가등기니까, 자,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듯이 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반드시 저당권 설정할 필요는 없고, 가등기를 설정하는 어떤 가등기, 담보 가등기를 설정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담보 쪽으로 가등기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보전 가등기 이건 뭐냐,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론적으로 제가 자꾸 만들잖아요. 정말로 배당표에 대해서 동시배당, 이시배당, 순환배당, 흡수배당 여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 모교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나왔지 않습니까? 부동산학과 1기입니다. 1기 나왔는데 그 부동산 대학원에 가셔가 석사, 박사 그거 가셔가 연구하셔가 논문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나는 경매 시장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내가 어떻게 파악을 하면서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접근해가지고 돈 벌 것이냐,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라이브 방송에 몰입을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그럼 담보가등기다 그러면요,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는 저당권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하다. 여기서 보니 어떤 분들은요, 학구열에,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옆으로 잠깐 빠지면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학구열에 너무 지나치게 막 불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저당권과 건저당권의 차이점은 뭔가요? 그거 알아서 뭐 할 낀데? 참 깝깝한 사람도 많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봐가지고, 이, 건저당권과 저당권은 뭐 특정 물건을 담보로 잡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경매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전부 다 저당권이 아닌 건저당권 설정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건저당권이 아닌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건저당권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건저당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앞에다 이제 건자 붙여드릴게요. 건저당권 해가지고. 자, 이렇듯이 보니까 담보가등기는 이제 돈 빌려주고 돈 꾸어준 겁니다. 금전 채권입니다. 그죠? 금전, 돈을 빌려줬으니까 금전 채권이더라. 그럼 보전가등기는 뭐냐? 보전가등기는 예를 들자면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집이 있어요. A 명의로 된 집이 있습니다. 이걸 봐가지고 B라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B는 A한테 계약금 주고 다음에 중도금까지 줬단 말이지. 그런데 보니까 야 이거 물론 중도금이 단돈 1원이라도 매도자한테 건너가게 되면요, 매매 계약은 쉽게 이제 해약될 수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입장에서는 이 물건은 내가 내 걸로 반드시 만들어야겠어. 그럼 어떻게 한다더라. 이게 B는 A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가등기 쪽으로 보전 가등기. 이 보전 가등기는 앞에 뭐 어떤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어떤 거냐 뭐냐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에요. 이런 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가만 감만 잡으시면 된다니까요. 어느 세월에 다 외워가지고 입찰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돈 벌겠습니까? 그 정도 하시려면 여러분은 한 500년 이상 살아야 돼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그죠? 이거 어느새 다 외우냐고. 그런 분들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소유권 이전을 보존하는 가등기다. 그러니까, 누가, B가 A한테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잔금만 넘어가면 A 소유권을 B가 가져오잖아요. 그죠? B는 뭐다? A의 소유권에 대해서 내한테 이전되는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을 길이길이 보존하세요. 하는 보존 가등기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경매 사건에 있어가지고, 요것도 간단하게 이제 실판에서 설명드리고 이제 다시 경매 정보지로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경매 정보지에서 딱 하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봐가지고. 앞에 무조건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가등기는 말이죠.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 형식만 가지고는 이놈이 담보 가등기인지 보존 가등기인지 몰라요. 예. 이렇듯 우리는 선순위에 가등기가 있다 이랬을 적에 상당히 주의하셔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일부 뭐 경매 동호회 이런 데 보면요, 뭐 자기네들은 뭐 선순위 가등기 전문이라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뭐 이 경매 바닥에서 한 30년 이상 뒹굴었습니다만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 하더라. 이 선순위 가등기권자 이게 담보인지 보존인지 여기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 형식만 가지고는 등기 형식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선순위 가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깰 자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지 좀 상당히 좀 의구심이 갑니다. 저는요, 일단 경매 정보지 봅니다. 저도 투자자 입장에서 경매 정보지 보니까 봤을 적에 선순위 가등기가 있단 말이죠. 가등기가 있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 좀 가등기 설정 서류상에 보니까 매매 예약으로 되어 있어요. 또 매매 예약 되어 있고 또 어떤 건 대물 반환 예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칭 보면 매매 예약이면 이건 보존 가등기요. 대물 반환 예약이다 그러면은 이건 담보 가등기다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거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 등기부 등본상에 보니까 이게 보전 가등기 형식으로 띄었다 이거지. 만약 매매 예약에 의한 이런 보전 가등기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가등기 설정한 당사자들 간에 가지고 돈 꾸어주고 받았다 이거지. 그럼 이 보전이 아니고 뭐다? 담보 가등기입니다. 담보 가등기. 이게 대법원 판사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등기된 등기 형식만 가지고 이놈이 담보 가등기다 보존 가등기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안 돼.
그럼 뭐다 봐가지고 진정 내가 등기상으로 내가 담보 가등기를 설정했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보존가등기야. 그건 보존가등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순위에 가등기가 있다 했을 적에는요, 이런 물건이 경매 나왔다 했을 때 이게 100%란 말이에요. 100% 퍼펙트하게 내가 확실하게 모른다 하면 들어가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대단히 좋습니다. 요 내용도 말이죠. 제가 2편에 가가지고 자꾸 제가 2편으로 미루는데 그 미루는 게 아닙니다. 2편에 다 나와 있으니까 다 말씀드릴게요. 2편에서 뭐 그 사례를 실제 보여드릴게요.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하는 물건이었는데 참 그 양반은 무슨 배짱으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봐가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데 씩 들어가서 낙찰 받아버렸어요. 낙찰 받고 나서 나중에 어이구 저는 그 물건 보고 어이구 그랬어요. 근데 한 두어 달 있다 보니까 등기부등본장 살포시 띄워보니까 가등기가 본등기를 착 해가지고 낙찰장 소유권을 띡 상실해버렸어요. 그럼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봐가지고. 모르시면 이게 100% 퍼펙트 알아야 돼. 모르면 99% 알아. 1%는 야 이거 긴가민가 그럼 들어가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 이렇듯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뒤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 저당권이 이게 하나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가등기 이건 뭐 담보든 보존이든 모든 것이 다 죽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보존 가등기라면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죠? 보존 가등기인데 여기에서 뭐냐면요.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경매 신청한 겁니다. 제가 그전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경매 신청권자 확인하자 해가지고 경매 신청 누가 했노 그 기억나시죠? 그죠? 그 정말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 가가지고 말이지 삐까뻔쩍하게 뭐 카메라 들이대가 물건만 쳐다보면 뭐 할 거냐고. 응? 선순위가 경매했는지 후순위가 경매했는지 그런 경매 정보지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왜 분석하냐 이게 후순위가 경매 신청했다 이거죠. 그럼 봐가지고요 이 사람 입장에서 에이씨 해가 이거 말소시켜버릴 수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본인이 말소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대위 변제 아니면 또 이 양반이 말이죠 소유자하고 한테 가가지고 야 빨리 말소시켜. 그럼 말소돼버린 건다 말이죠. 말소된다 하더라고는 이 보존 같은 경우 어쩌면 선순위로 떡하니 등극을 해버리니까 이거 뭐 낙찰자 인수상이다 뭐 이 보존 같은 경우 나중에 본등기 뿅 해버리면 낙찰자 소유권 상실해버립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 부동산 등기부 동본은 경매 절차상에서 최소한 2번은 확인하시라 라는 말씀을 아마 제가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언제 경매 입찰하기 전에 그죠? 입찰하기 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등기부 동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고 700원이 아까봐가지고 그럼 경매하지 마요. 안 하면 돼. 간단해. 700원이 아까봐요. 소탐 대실입니다.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 낙찰 받았다 했을 때는 매각 대금 납부 있죠, 그죠? 대금 납부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입찰했어, 떨어졌어. 그럼 두 번째에서 대금 납부할 리가 없으니까 등기부등본 발급받을 필요 없겠죠, 그죠? 그런데 낙찰 받았어. 얼마나 기분 좋아요. 700원 더 드려.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대금 납부해. 그럼 알았어. 하면서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지금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는 실시간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 띄워봐가지고, 뭔가 나한테 불리한 경우가 발생이 되었다 했을 적에는, 그때 막 몸부림치는 방법도 말씀드렸죠, 그죠? 매각 불허가 신청이다, 매각 허가 결정이다, 취소 신청이다. 경매도 하나의 매매 계약의 행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의 해제 및 경매 대금에 반환 청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매 절차가 언제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때 달라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딱 잡아놓고 나서 요거 봐라. 특별하게 어떤 그런 변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또 두 번째 경매 정보지 보시면 로드뷰 있잖아요. 로드뷰가 딱 그 건물 주변 분위기 보다야겠죠. 괜찮네. 그때 여러분들 현장 나가시는 거죠. 현장 못 나가가지고 말이죠. 환장한 사람이 있습니까? 맨날 보니까 현장만 보여주고 말이죠. 그건 저는 상당히 제가 대놓고 비판하잖아요. 그죠? 예. 대놓고 비판한다. 일단 요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담보가등기권자가 이제 경매 신청한 사례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경매 정보지를 펼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한번 낙찰되었습니다. 2020 타경인데요. 2020 타경에 5620호 5620호 해가지고 채팅창에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누구 들어오셨나요? 최선영님 들어오셨고요. 항상 들어오시는 분들만 들어오시네요. CEO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찰스님이시네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하고요.
이게 사실은 이론이야. 저는 이게,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님 말씀드린, 이게 이론 아닙니다. 이게 이론 아니고, 물론 이게, 기본은 이론인데, 이거 잡아놔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성질들이 급해. 그래서 유튜브상에 경매 채널을 보게 되면 거의 가다 뭡니까? 현장 나가가지고 뭐 임차인을 만난다는 둥 말이지, 뭐, 점유자를 만난다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일단 낙찰받을 국리나 하십시오. 낙찰받게 되면 다 끝나버린다는 거죠. 예.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뭐 최근에 낙찰되었습니다. 보니까 언제입니까? 여기 사건 이제 확대를 해드릴게요.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4경에 5620호 임의경매 사건이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에 소재하는 경남 아너스빌, 경남 아너스빌이고 본건이 32평형에 해당이 됩니다. 32평형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용 면적이 25.6이니까 여기 32평형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1차 매각 기일, 이건 아마 코로나 때문에 기일을 변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28일이면은 그저께다, 그죠? 오늘 10월 1일이니까 이번 주 화요일 날이네요. 아이고, 14명이 응찰하셨잖아요. 우와, 6억 1,400만원. 이게 초보분들은 뭐지? 아니, 4억 5천만원짜리 어떻게 사람들은 말이지, 6억 1,400만원, 이 사람들, 말 그대로 4억 1,500대에서 한 2억 정도 더 높게 금액을 제시한 게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들 정말 도란 거 아니야? 이렇게. 도란 것은 이 날짜 입찰한 14명이 도란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도란 사람이라니까요. 왜냐면 경매 시장의 물정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직도 말이죠. 경매 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십니다. 참 그런 사람들 참 어떻게 보면 좀 처근해. 저렇게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어떻게 30세끼 밥을 먹고 세상 살아가는 참 속도 편하다 이런 생각 가지는데, 어쨌든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냐 그러니까, 요게 지금 보면 이제 청수가 이 본건이 2층입니다. 2층인데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가격이 조금 세긴 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실제 최근에 매매된 그 금액이 6억에서 7억 500, 7억 500까지 실제 국토교통부 사이트 들어가 보시니까,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시면은, 6억에서 7억 500만 원에 거래된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었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요. 보시죠. 경남 아너스빌 2층이지 않습니까? 2층 32평형입니다. 84.65제곱미터 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조모 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아마 거의 매매 가격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근데 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이번에 민주당 대권 후보들 중에서 보면은 뭐 반반 갈립니다. 완전히 일부 후보들은 이제 정점을 찍었다. 또 일부 후보는 또 앞으로 또 치고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제가 보는 개인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아직 정점 찍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보시니까 이건 같은 경우는 이제 14명이 응찰을 하신 그런 사안이고, 근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면요. 이게, 이런 게 권리분석은 글쎄, 그게 큰 문제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정모 씨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정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2015년 12월 11일 날에 확정일자를 받고 아마 2015년 죄송합니다. 12월 30날 해가지고 전입신고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여기 확정일자 받은 날짜고 전입일자가 한 20여일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락가락 경매 정보지로 보게 되면요.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2011년도 확정일자 받고요. 전입신고는 2015년도 전입신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와! 제가 촬영한 그 경매 동영상물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러났습니다. 확정일자는 뭐다, 이게? 콩고물 인생이다, 이거지. 묻어가는 인생이다, 이게. 뭐에 묻어가는데? 임차인의 대항력에 묻어가는 권리다, 이게. 그게 뭔 말이냐니까. 임차인이 전입신고에서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일자 말이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 정서상에다 말이야 수백 개 찍어봤자 아무런 효력이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니까 야, 이 사람 바보 아니야? 2011년도에 전입신고도 안 하고 확정일자만 받았네? 야, 그리고 2015년도에 전입했네? 요 경우는 세대합가 있죠, 세대합가. 세대합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세대 열납 내역서를 반드시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1년도인데, 왜냐면 세대 분리를 해요. 부부가 한 세대다 그러면 남편이 세대주고 통상 부인하고 애들은 세대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봐가지고 남편분은 옛날 그 주소지에 그대로 좀 머물러야 되는, 왜냐면 또 옛날 살던 집주인이 전세금 안 주는 거야. 그 상태에서 임차인이 말이죠. 전세 보증금도 안 받고 그냥 씩 나가버리면 물론 임차권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민등록 빼버린다면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언제 자기 보증금액을 회수할지는 참 요원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보 우리 잠깐 세대를 분리합시다.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옛날 집입니다. 옛날 집에 단독 세대로 세대주로 전입신고되어 있고 당신 또 세대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새로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 하세요. 당신이. 그럼 부인 명의로 세대가 분리됐으니까 그럼 부인이 세대주가 된단 말이죠. 2011년도에 부인이 전입신고 한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좋습니다. 2012년도에 보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었네. 근데 어이구 남편분이 말이죠. 뭐 하다가 이렇게 느꼈는데 2015년도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남편이. 예? 이런 식으로 만약 사건이 전개가 되었다더라 그러면요. 단지 우리는 이것만 보고 아싸! 요거 봐라. 이게 저당권보다 나중에 내 그럼 넌 죽어라. 죽긴 뭘 죽어 안 죽지. 그죠? 대법원 판결을 보면요.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처나 자녀 등의 주민등록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1987년도 상당히 오래된 판결이에요. 예. 근데 그 판결 내용 아직도 뭐 폐기 처분 안 됐으니까 유효한 걸로 우리가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는 뭐다? 이때로서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이때로 해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때로는 봐서 낙찰자가 낭패를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지. 왜냐면 자 보십시오. 이때로 보니까 대항력이 있죠, 그죠? 근데 확정일자를 그러니까 확정일자 이럴 때 받았다 손치더라도 전입신고 요때 됐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저당권보다도 나중에 근데 그건 아니더라 이거죠. 물론 이 상태에서 봐가지고 임차인이 이때 전입신고하고 만약에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았더라 그러면요 때로는 봐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임차인에 대해 가지고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대단히 안타까운. 지금 현재 경매 정보지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재경매 나온 물건들이 제법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법이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주거용 부동산만 뚝 찍어가지고요. 재경매 진행된 사건 내역을 좀 보시라니까요. 보게 되면 가만히 보면 경매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건 뭐 참 지도 않찬 그런 물건에도 막 들어가는 거야. 막 들어가면 불나방처럼 말이죠. 지 죽을 줄도 모르고 막 들어가는 거죠. 맨 땅에 헤딩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 머리만 깨지지. 대가리 깨지냐, 대가리, 그죠? 죄송합니다. 이게 대가리라는 표현을 써서. 머리 깨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요 사례를 보니까 확정일자가 빠르니까 지금 이제 세대학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일단 여기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빨리 전입신고했다 이거죠. 여기 보니까 배당 종기일에서 2020년 4월 16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2018년 1월 19일 날, 이건 뭐야? 또 이런 거 보시면서요. 경매 정보지가 보면, 이건 지금 제가 현재 보는 경매 정보지는 스피드 옥션입니다. 스피드 옥션인데요. 간혹 가다 보면 조금 이런 스피드 옥션처럼 이렇게 조금 이상한 그런 식으로 표시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일단 경매 기입 등기가 언제 보십시오. 여기 먼저 밑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경매 기입 등기 언제입니까? 이미 경매해가지고 2020년 2월 3일자, 이게 경매 기입 등기잖아요. 그죠? 경매 기입 등기고, 이 사진이 박모 씨인데요. 이게 아마 이 가등기 권자가 박모 씨에서 이게 법인으로 가등기가 이게 이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경매 기입 등기 2020년 2월 달이지 않습니까? 2020년 2월 달인데,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경매도 진행 안 됐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봐가지고 2018년 1월 19일 날 배당 요구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이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임차권 등기를 하셨고, 아마 임차권 등기한 날짜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다시,
임차권 등기, 이건 제가 등기 부등본을 좀 제가 이게 온라인상에서 오픈을 잘 안 해드리려고 해서 한번 오픈해보죠, 봐가지고. 얘는 또 인적사항이 들어가니까 괜히 또 뭡니까? 누가 또 시비 걸까봐, 지 이름 석자 알려줬다 뭐가 시비 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얼른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봅니다. 임차권 해가지고요. 임차권 등기 안 됐느냐 보니까, 여기 있네요. 이거 있죠, 그죠? 임차권 등기 해가지고. 2018년 1월 19일이죠. 이 날짜입니다. 2018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스피드 옥션에서는요, 이 임차권 등기되어 있다 그러면은 보니까 여기 2018년 1월 19일 날 배당 요구 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버립니다. 근데 이게 임차권 등기로 이게 2018년 1월 19일인데 경매 기입 등기일이 2020년이잖아요. 경매 기입 등기 이전이죠, 그죠? 이러했을 경우, 즉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제출 안 해도 이 사람은 당연 배당권자가 된다 하더라. 이참에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것도 내가 대법원 사건번호 하나 적어놨으니까 하나 또 표시해 드릴게요. 대법원 2005 가나다입니다. 2005 다 33,039호 판결 내용입니다. 이 판결 내용에 의하면은 경매 신청에 의한 그 첫 경매입니다. 첫 경매 신청 기입 등기입니다. 첫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한 자는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까지 추가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제가 여기 적어드린 대법원 2005 다 33,039호 판결 내용이다. 일단 그 정도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임차권 등기 된 날짜로 해가지고 이제 경매정보상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 근데 또 밑에 하나 더 보니까 임차인 한 분도 계시네 봐가지고 김땡땡 이렇게 나와 있네요. 김땡땡. 근데 보니까 여기 임대차 관계 없음, 임대차 관계 없고 또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보십시오. 임차 관계 대항력이 없다 이거죠. 여기 보면 이분이 김모 씨인데 채무자와 동거인이래요. 채무자. 그럼 채무자한테 무슨 임차인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임차인으로서 이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어쨌든, 이 가등기는 이 박모시에서 이 법인으로 이게 이전이 됐습니다. 이전됐는데, 아마 이분이 가등기권자가 먼저 경매 신청한 그 뒤에 가등기가 이전돼 버렸어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요 가등기가 이제 이전됐다는 가등기입니다. 이전 아닙니까? 그죠? 가등기가. 그래서 일단, 어쨌든 선순위에 가등기가 있는데, 이랬듯이 뭡니까? 임의경매 신청했다. 이건 100% 이거 담보 가등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가등기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 서류를 제출한단 말이죠. 이랬을 때 법원에서는 그 경매 신청 서류가 제대로 다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 볼 거 아닙니까? 그럼 경매 신청 원인이 된 서류가 뭐지? 당신 뭐예요? 나 담보 가등기요. 그러면 가등기 설정 계획서 봅시다. 딱 보니까 담보 가등기거든요. 그럼 담보 가등기임을 확인한 집행법원에서는 해서 경매 기입 등기 개시 결정을 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100% 이제 우리가 선순위 가등기가 경매 신청했다. 그것도 임의경매 신청했단 말이죠. 이러했을 경우는 담보 가등기다. 일단 그렇게 보시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그런데 두 번째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런 그 글들이 간혹가다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제3자가 경매 신청했는데 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그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놓은 그런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거 절대로. 그거 자칫하면 큰일 나요. 그거 다 실판으로 옮겨가지고요. 요 가등기 이것도 이 편에서 가등기 파트에서 보다 정말로 리얼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자꾸 말씀드리죠, 그죠? 근데 이 보니까 이렇게 보자입니다. 여기에 가등기 설정되어 있어요, 가등기. 그 다음 보니까 뭐 이게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치다 이거죠. 저당권자 이렇게 경매 신청했습니다. 경매 신청하니까 여기 편의상 가등기권자 갑을 할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법원에다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채권계산서 제출하는 게 실제 대법원 사건이에요. 이게 부산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니까 그 법원에서조차도 저 사람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했구나. 그러면 저 사람 담보가등기지 해가지고 이제 이건 또 이제 보니까 이거 예를 들어 편의상 A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낙찰 받았다 치자 이거죠. A라는 사람도 이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 있죠. 순순히 가등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구나.
그럼 이 사람은 담보받은 끼겠지 해서 A가 다 낙찰받아버렸어요. 낙찰받고 대금납부 다 했단 말이죠. 그죠? 대금납부 다 해가지고 이제 배당표를 작성하는데 법원에서 1등을 해가지고 가등기 이렇게 해서요. 이게 저당권 올라가죠. 그죠? 2등 해가지고 저당권. 이런 식으로 딱 하니 배당표를 작성하니까 저당권자가 말이죠. 배당기일날 원래 배당표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배당기일날 구두상으로 저 일본 가등기 저 사람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집행법원에서 알았어요. 그럼 오늘로부터 일주일 안에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해서 소제기 경명원을 담당 경매에 제출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순간분에서 이 가등기권자한테 배당표상에 표시되는 금액 아니십니까? 그거 배당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일단은 공탁을 지켜버려, 공탁. 예? 그 상태에서 보니까 저당권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게 소제기해가지고 이게 또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에요.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보니까 이 가등기가 사실은 이게 보니까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상 이게 무슨 가등기더라? 보증가등기다.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네, 부산에 있는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집어넣었는데 그 건설회사에서 말이죠. 진입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바람에 잔금 지급을 안 했어. 잔금 지급을 안 했또 건설회사가 말이지 레벨레 해가 또 누구한테 팔아먹을까봐 그게 이제 걱정스러워가지고 갑은 말이죠. 이게 보존가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보존가등기가 뭐냐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길이길이 보존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약금하고 중도금 지불하는데 저 인간은 말이죠. 또 다른 사람한테 이중을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존가등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왜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냐니까 머리 아파. 왜? 그러니까 저당권자 경매 신청하니까 내 이 집에 살 필요도 없다 해가지고 그냥 이분이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납부를 했단 말이죠. 건설회사에다가 하니까 나 그거 받고 내가 빠져나오려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A는 그것도 모르고 받았다 이거죠. 낙찰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소송 결정상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계약금하고 중도금 넣고 말이지 이게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면 지급하기로 했다 이거지. 그걸 조건으로 해서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그럼 뭔 가등기인데 돈 구워준 겁니까?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건설회사에다가 계약금하고 중도금 줬더니 이게 갑은 건설회사에다 돈을 구워준 거예요? 금전 소비대차입니까? 아니잖아요. 돈 구워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돈 주면서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나한테 줘라. 그죠? 권리입니다. 권리. 그죠? 예. 금전 채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은 그래 그렇다면 이것은 보존가등기다. 보존가등기면은 이것은 당연히 요 저당권이 하나의 말소 기준 권리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는 낙찰자 A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럽겠죠. 그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 보존가등기인데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 자기가 A하고 이제 협상 테이블에 떡 앉아가지고 돈 얼마 주면 나갈게. 자기가 건설회사에다 계약금하고 중도금 줬잖아요. 계약금하고 중도금만 주면 내가 나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 입장에서는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을 하였는데 그걸 내가 낙찰자에 내가 인수를 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입찰 들어가면 그나마 이게 그 금액만큼 감안해서 입찰 금액을 다운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몰라니까 이 물건 하자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그냥 뿅 해가지고 말이지 인수해다. 만약 인수하는 금액이 한 2억 정도 된다고 그거 어떡합니까 봐가지고. 본인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가지고 2억을 인수하려 그러면요. 우리가요, 누구한테 싸움할 적이 안 그렇습니까? 탁, 마음을 독하게 먹고 있는 상태에서 한 대 두드려 맞으면 안 아파요, 그죠? 근데 멍청이 멍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탁 맞으면요, 정말로 아픕니다, 그죠? 이분이 그 짝이잖아요. 멍 때리고 앉았는데 갑자기 슉 맞아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제3자가, 보십시오. 또 저당권자 경매 신청 우순위가 했네, 했구나. 근데 채권계산 제출했다, 이게. 계산서를 제출했다 손 치더라도 이게 담보인지 보존인지 얘기해서 우리가 A 입장에서 들어간다, 이 사람은 찾아가가지고, 당신 담보야, 보존해.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이 몇백만 원이나 몇천만 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찾아가는 게 급신합니까? 그러면 그 경매 하지 마요. 안 하면 돼, 간단해. 안 하면 된다니까. 그런 용기도 없으면서 만다고 경매한다고 경매법정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봐가지고.
임장당하니까 말이야. 부동산 중개업소 가가지고, 시세 따보세요. 그러다 그거, 시세 알아보는 게 뭐 좀 겁시다는지 말이지. 인터넷상에서 가격 조사해보고 말이야. 또 아니면 중개업소 정문까지 가가지고 문고리를 붙잡고 문을 열면 뭐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 엉 잡으면 것 같아.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 바깥에 간판에 전화번호 있잖아. 그죠? 그거 봐가 전화상으로 물어보고 말이지. 또 임장 간다고 그러는 게 현장 가가지고 말이죠. 초인종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누를까 말까, 누를까 말까. 에이, 눈 꾹 감고 쿡 눌러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야, 다행이다. 뭐 다행은 뭐가 다행이야 봐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현장을 봐야지.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 경매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어중이 떠중이들 많다니까 막. 그죠? 여러분들은 아니고. 우리 안종현 경매TV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그건 아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가등기권자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해가지고 우리는 단지 채권 계산서 제출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담보가등기다 라고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어쨌든 선순위 가등기 있다면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데 후순위에 가등기 있다 이랬을 적에 경매 신청 누가 했노 여기에 따라 가지고 조심할 필요도 있고 조심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경우 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상 1부 방송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음악을 좀 틀어드릴게요. 음악 틀어드리고 그다음에 2부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 마치겠습니다.